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올 초 대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시민들의 노력이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시사토크 2호 공감 13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분들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들인데요. 먼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네, 항상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위험을 무릅쓴다는 걱정도 있지만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방역 당국의 이제 대책을 알아본다라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사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일 오전 그 대구시장의 브리핑을 듣고 또 독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의 속사를 역사의 한 단면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 씻기를 비롯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한 덕분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두 분 기자의 활약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죠.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슈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 코로나 이렇게 표기했다가 비판을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후부터 그 마스크를 구하려는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대형마트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섰고 약국을 통한 마스크 오부제를 세대별로 2장 통장을 통해서 10장까지 지급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부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간 50만 원을 이제 지급하자는 긴급 현금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지난 2월 18일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월 29일 하루에만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구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에서 나타난 각종 현상과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기자,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대구는 아직 엄청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픈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이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입니다. 이게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구 코로나라는 혐오의 단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0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구 코로나 이렇게 표기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3월 6일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 자리를 내놓았고 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봉쇄 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돼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직접 찾아서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던 도중에 무심코 대구 사태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정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구시장이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이 없다고 하거나
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어차피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 지역이고 또 타 지역까지 감염자가 이동하지 않아서 감염자가 더 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문제라면서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까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도가 지나칩니다. 네, 대구 사람은 무뚝뚝하지만 점잖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 오히려 평온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미국에서 온 한 외신 기자의 보도가 잘 반영해 줍니다. 그는 대구는 공항도 또 폭동도 혐오도 없다. 오직 절제와 고요함만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어쩌면 숨죽여 생채기를 달래고 있는 대구 시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데 슬퍼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이슈 역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이야기입니다. 한숨부터 나오죠. 애초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일 당시 방역 당국은 손 씻기와 더불어서 마스크 착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후부터 그 마스크를 구하려는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대형마트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섰고 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그 행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세대별로 2장 통장을 통해서 무료로 10장까지 지급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마스크 유통도 별반 대책이 없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약국을 통한 마스크 오부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마저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만 정부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네,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된 지난 3월 9일부터 청와대 회의에서는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는데요. 청와대는 식약처 공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행동 요령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경내를 이동하거나 근무 중일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에서 주로 발언하는 사람 등만 마스크를 쓰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는데요. 지침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도 수보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보온용 마스크가 권장되는 경우 외에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이자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도 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준 불과 일주일 전에는 대통령부터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방역 당국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마스크를 벗어던지니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색다른 대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 개인이 그 부재료를 사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마스크 제조에 나선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그 멜트블론이라고 하는 MB 부직포를 대체하는 삼겹의 그 스펀본드 그 SB라고 하는 부직포와 면 마스크로 마스크를 제조했습니다. MB 부직포가 핵심 필터로 들어가는 KF94급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은 충분하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입니다. 경북도는 일반 면 마스크의 그 방제 효율의 그 22%에 그친 반면 서로 고안한 마스크는 50%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북도는 15만 개의 키트를 주문 생산해 도내 이제 8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 개 키트면은 면 마스크 2개와 필터 45장이 포함돼 있어 보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또 도내 공무원들부터 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의 도심,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 상권 모두 텅텅 비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지금 긴급을 편성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전 국민에게 그 100만 원씩 재난 기본 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쇄도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비슷한 주장이 몇 차례 나왔지만 지급 범위, 금액, 시기 모두 김경수 도지사의 그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51조 원 정도, 또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김 지사의 계산인데요. 이 중에 그 부자들에게 간 돈은 향후에 증세를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별의 시간과 행정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내년도에 그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방안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은 다음 날 그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시의 재정만 허락한다면 시민 전체에게 재난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주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29일 이재용 소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거든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이제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올린 뒤에 정치권에서도 긴급 현금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장 추경안 용처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그는 지난 3월 6일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돕는 2조 4천억 원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8천억 원을 더하면 3조 2천억 원인데 차라리 그 돈이면 전국의 350만 명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월 100만 원이면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더 적은 돈인데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네, 아쉽게도 청와대는 그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급을 검토하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추경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또 사태주의에 따라서 그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살펴볼 이슈로 두 분 기자께서 이제 영화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좀 뜻밖인데 영화로 보는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해는 갑니다.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였는데 현실화된 경우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긴장을 좀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을 준비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불안감 때문에 집 밖을 안 나서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옛날에 나왔던 음악이 요즘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는 거를 역주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영화는 2013년 8월 개봉한 영화 감기였습니다. 국내 영화죠? 국내 영화죠. 네. 영화를 보면서 결말에는 뭔가 지금의 상황처럼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결말에는 해소가 되고 또 행복하게 끝이 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위안을 삼기도 했었는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런데요. 우리나라로 밀항한 컨테이너 안에서 단 한 명의 외국인을 빼고 모두 이제 감염병 때문에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법 밀입국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찾은 2명의 남자가 이렇게 그 컨테이너 안에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시체 더미를 마주한 이후 또 감염이 되게 되고 또 이 외국인 생존자도 나중에 도주하게 되는데요. 이들 3명이 숨을 쉬어버리는 순간 재난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한 치사율 100%의 호흡기 감염이라는 재난이 시작된다라는 주제였었는데 네. 코로나19도 이게 호흡기 또 비말 감염병이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뭔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치사율이 또 100%로 가니까 좀 치사율은 이제 뭐 다르집니다. 다르지만. 배경은 그 경기도 성남의 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대구에 그 생채기를 낸 단어가 봉쇄이지 않습니까? 그 유례 없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영화 속의 정부는 도시 전체를 폐쇄해버립니다. 또 군부대도 개입합니다. 감염자가 더 불어나자 거대한 구덩이에 시신을 파묻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파묻기도 합니다. 대재난의 그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 또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그러니까 사람으로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이렇게 재탄생했다는 네,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 애초 달아난 외국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이제 자연 치유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항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사 역을 맡은 배우 수혜의 딸에게 그 수혈로 항체를 전해주고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한 항체를 가진 이가 이 꼬마 여자아이가 된 셈인데요.
이 와중에 폐쇄된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그 환자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또 군의 발포 명령, 또 더불어 미국이 개입한 전투기 출동 후 사살 계획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살 계획. 그러면 확진자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차인표 씨가 역할을 맡은 대통령이었으니까요. 또 어디까지나 영화는 영화일 뿐 네네. 현실과는 다른 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항체를 가진 꼬마가 항체가 있음을 알렸고 또 대통령이 발포 이제 명령을 막아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는데요. 영화 내에서는요. 항체 보유자인 딸로 인해서 백신을 개발을 해서 또 분당 시민에게 먼저 공급하기로 합니다. 또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과장됐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결말이 희망적이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영화 감기에서 치료제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급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하루빨리 개발돼 국민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2011년 9월 개봉한 미국 영화 그 컨테이전도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그 전개되는 상황하고 매우 흡사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컨테이전은 그 접촉 전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치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그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독특하게도 영화 마지막에 발단이 나옵니다. 충격적이게도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한 듯이 이 박쥐가 바나나를 먹고 나서 흘리고 또 돼지가 이것을 주워 먹고 그 돼지는 요리하는 과정에서 요리사의 손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9년 전의 영화가 현실에 반영해도 될 만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서 소름까지 돋을 정도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컨테이전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했고요. 그리고 학교와 학원도 개학 연기와 휴원으로 확산을 막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3월 10일에는 13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변곡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막말 논란입니다. 이신자 달서구 의원은 이 청장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에서 구청장과 구의원이 난데없는 진실공방 총극을 이 구청장이 구에서도 또 그 의원이 씹으려 가지고 또 뭐 했다고. 이태원 구청장은 씹으려 가지고 이게 아니라 시비를 걸어 가지고 구청장이 실언을 인정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따졌고 이태원 구청장은 절대로 그 이신자 구의원이 주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말을 잘못 들은 것 같다. 또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다. 자, 달서구에서 구청장과 구의원이 난데없는 진실공방 총극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을 살펴보면서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구의원 임시회의 목적은 온당한 데없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감정 싸움이 벌어져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이 기자가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월 12일 달서구 의회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말실수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이날 구정질문에 나선 이신자 달서구 의원은 이 구청장이 지난 1월 21일 달서구 진천동을 방문해 구청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임시회 본회의 날에서 그 음성 녹취 파일이 각각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녹취 파일은 지난 1월 21일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또 구의원 등이 달서구 진천동 그 연두 방문 당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먼저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태원 구청장이 동장과 이제 원시인 동상 또 선사시대 문화재 복원 등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녹취록에 따르면입니다. 이 공증에 따르면은 동장이 구청장한테 지금은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 정도 됐다. 또 저도 동네를 많이 돌아다닌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 원시인 동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구청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라고 이렇게 구청장한테 위로를 건넵니다. 이 구청장이 그 뒤에 한 말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구청장의 발언은 구의 측과 구청 측이 각자 다른 공정을 받아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신자 의원 측의 공정 내용입니다. 이 구청장이 전번달에 구에서도 또 그 의원이 그것 가지고 씹으려 가지고 또 했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달서 구청 측이 공개한 공정 자료에는 씹으려 가지고 이게 아니라 시비를 걸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구청장의 발언을 놓고 의회와 달서구가 서로 유리한 그런 공정 자료를 공개한 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듣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조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의원이 시비를 걸어 가지고 혹은 의원이 씹으려 가지고 등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구청장이 언급한 의원은 홍복조 달서구 의원인데요. 홍 구의원은 달서구가 추진 중인 선사시대 유적 관광명소화 사업 선사시대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달서구 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합니다. 당시 홍 구의원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사시대로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게 또 달서구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아마 그 당시 이제 구청장이 그 의원에 대해서 말을 한 것도 이거를 홍복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표현을 했으니까요. 예. 네,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 달서구는 현재 그 선사시대를 주제로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관련 유적은 달서구가 내세우는 주요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사적 제411호 진천동 입석이 있는 그 선사유적공원을 비롯해서 대천동 한샘공원, 월암동의 섬돌공원 등 달서구 지역에는 이렇게 그 선사시대 관련 유적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네, 달서구는 선사유적공원과 한샘공원 중심으로 선사시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광상품과 코스, 연결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달서구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발언이 나온 곳이 이제 진천동 연두 방문 당시였다고 말을 했는데 자, 연두 방문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두 방문은 구청장이 직접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시책을 설명해서 주민들의 구정 이해와 참여를 돕습니다. 또 불편 사항 같은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진천동이면 또 유독 선사시대 관련 유적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8년인가요? 초대형 원시인 동상으로 또 논란이 있었던 곳이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원시인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진천동은 달서구가 지난 2018년 그 선사유적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길이 20m 그리고 높이 6m짜리 원시인 조형물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금 낭비 또 뒤에 있는 건물을 가려 불편하다.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는 원시인 동상이 우상 숭배라면서 격렬히 반대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사시대 유적들도 많고 또 원시인 동상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진천동 연두 방문 당시에도 자연스럽게 선사시대로 관련 관광사업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당시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행사에 참여한 주민 30여 명 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 또 구의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구청장이 의원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발언, 그러니까 이런 씨부렸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발언 자체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이잖아요. 구청장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논란인 만큼 서로 이제 오해를 풀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곳이 이제 본회의장인데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서로 간의 입장 표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의원은 앞서 지난달 2월 4일 또 이제 임시회에
5분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문제 삼았었습니다. 녹취록에 진실 공방을 벌이는 총극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당시 이 의원은 구청장이 실언을 듣고도 구청장이 실언을 인정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따졌고, 다른 구의원들도 50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의 의사 발언을 무시하는 행위다. 구청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이태원 구청장은 절대로 그 이신자 구의원이 주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을 잘못 들은 것 같다. 또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2월 4일에 한 번, 그리고 또 2월 12일에 한 번, 총 2번에 걸쳐서 임시회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의정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 잘못을 인정을 하거나 또 오해가 있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나 아니면 오해들을 풀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이 그냥 모두 이제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구의회는 서로 견제하는 기관인 만큼 뭐 이런 트러블이나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오해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신자 의원은 분명히 그 이 구청장의 잘못된 발언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구청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 또 변명만 하기 급급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또 의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 의도적인 구청적 그 흠집 내기 아니냐 등 관련 의혹을 부인하기 바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기야 이제 구청 측과 또 구의회 측이 같은 녹음 파일을 두고 서로 다른 공증을 속기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오기까지 했는데요. 달서구청에서 받은 녹취에는 이제 의원이 시비를 걸어 가지고라고 적혀 있고, 이신자 의원이 받은 녹취록에는 시부려 가지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은 양측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기재돼 공증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이 파일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100번 양보를 해도 시비를 걸어가지고라고 표현을 했다고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네. 들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시비를 걸었다 이런 표현도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이제 이태원 달서구청장이 구의원이 의회에서 한 말을 두고 막말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이런 문제가 봉합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거짓말 논란이 말싸움, 감정 싸움을 넘어서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문제 제기한 이신자 구의원은 양측의 녹취록 원본을 제3의 기관의 공증을 받아서 진실을 밝히자며 의원직을 걸고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달서구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처음 발단은 사소한 거였지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또 끝까지 나한테 덮어씌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당당하게 모든 직을 걸고 이제 3자 공증을 요청하려고 한다가 이제 이신자 의원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누구든 거짓말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달서구 의회 다른 의원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달서구 측은 공개 검증 요구에 이렇다 할 답변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유독 달서구 의회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의 핵심 역할인 구정질의가 그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쩌면 그 폐쇄적인 달서구청의 조직 문화, 그리고 이태원 구청장의 일방통행식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달서구 의회에서는 잊을만 하면 이런 막말 논란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8월 달서구 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당시에도 조복희 의원이 달서구청의 특혜 인사와 부실 인사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달서구청 모 국장이 조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큰 소리로 말해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정 자료인데요.
각 의뢰자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제3의 기관의 공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시민연합은 그 지난 2월 13일 성명을 냈습니다. 이신자 의원과 이태원 구청장이 공정받은 녹취록이 있는 만큼 그 법적 대응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면서 조작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래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공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 결과 거짓이나 조작이 드러나면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신자 의원은 이 청장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역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공정을 맡겨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말일 경우에 의원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1인 시위에 들어간 것이 지난 2월 17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논란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주제는 서대구 하수처리장과 또 폐수처리장의 지하화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 검증을 통과했다는 서대구 고속철도역 역세권 30만 평 일대를 개발하는 첨단 경제와 문화, 또 스마트 교통, 환경이 이루어진 미래 경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는 14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개발이다 보니까 풀어야 할 숙제가 급격한 개발 뒤에는 또 이주나 뭐 이런 보상 등의 문제도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역세권 개발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개발구역 아니면은 보상을 하고 또 개발구역 바뀌면은 보상이 없다라는 네, 최근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은 좋아할 일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서대구 고속철도 인근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4곳을 한 곳에 통합해서 이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 민간투자 사업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자가 이 소식의 의의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소식은 대구시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 비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대구시가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4조 4천여 억 원을 들여가지고 서대구 고속철도역 역세권 30만 평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을 첨단 경제와 문화, 또 스마트 교통, 환경이 이루어진 미래 경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이번 환경기초시설 지하화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꼽혔던 만큼 민간 투자 사업 이제 검증 통과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들입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그 서대구 고속철도역 인근에는 오래된 하폐수 처리장이 4곳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달서천 하수처리장, 또 북부 하수처리장, 그리고 염색산업단지 1폐수 처리장, 2폐수 처리장 이렇습니다. 이것들은 준공한 지 올해로 23년에서 최고 40년이 됩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그 유지관리비와 또 악취, 수질 개선 비용 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혐오 시설입니다. 이곳들을 그 서대구 역사에서 멀리 떨어진 그 북부 하수 처리장 부지에 통합해서 지하로 넣는 그 서대구 맑은물센터 건설 민간 투자 사업이 3월 2일에 그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8년 12월 조사를 의뢰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성과 중의 성과입니다. 네, 하수처리장과 또 폐수처리장을 통합하는 사업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에 문턱을 넘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재부 측은 그동안 추진해 수백 건의 민자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그 하폐수 처리장 통합 사업을 민자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말 의뢰한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 사업, 민투 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추진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경제성,
또 정책적 필요성,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적정성 등을 비롯해 지하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그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노후한 기존 아까 말씀드린 달서천 하수처리장, 염색산단 1, 2폐 수처리장 등 3개 환경 기초시설을 그 북부 하수처리장 지하에 통합하면 유지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또 수질과 악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 통합 지하화 사업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이전 터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할 경우에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즉 BC 비율이 그 1.0으로 나와서 경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BC 분석 결과는 1.0에 가까울수록 사업 타당성이 높은데요. 종합평가 AHP도 이제 기준이 이거는 0.5 이상부터입니다. 네. 근데 이 종합평가도 0.5 이상이 합격선인데 0.54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사업을 시행하면 9,234명의 고용 유발, 또 3,350여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주변에 이제 인구도 많이 밀집하게 될 것 같은데 곳곳에 이렇게 환경시설이 있다면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사업의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폐수 처리장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그 개발 여건이 향상이 되죠. 또 기존 부지도 추가로 확보해 개발할 수 있고 하폐수 처리장 사업 자체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닿아 있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기존 기초환경시설터에 친환경 생태문화공원, 또 도움 형태의 다목적 스포츠타운, 또 주상복합타운, 첨단 벤츠밸리를 조성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와 사업에는 6천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 국비는 268억 원을 반영시키고 나머지 전체 금액은 민간 업체가 투자 비용으로 되는 식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사업의 사업 적격성이 확인되면 후속 절차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는 올해부터 그 전략 환경영향 평가, 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또 대구시 민간 투자 사업 심의, 또 대구시의회 동의 등을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 사업자 공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결정되면 내년에 그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공고를 통해 정해진 민간 사업자는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 완료 후에 20년간 운영한 뒤 그 시에 기부 체납하게 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행히 민투 사업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폐수 처리장을 통합하는 사업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그 적격성 조사 문턱을 넘긴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하폐수 처리장을 통합해서 지하화하는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서 본 궤도에 오른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뭐 환경시설물 통합 사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시에서 첫 물꼬를 튼 셈이 됩니다. 특히 네네. 민간 투자 사업 대상 기준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꾸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일부 법률 개정안, 줄여서 뭐 민투법이라고 하죠. 이 민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은 이제 기존 열거주의, 그러니까 딱딱딱 정해져 있었던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민간 투자 가능 범위가 이제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 또 공용 공공용 시설로 넓어지게 되거든요. 이미 성남시도 경기도 성남시도 하수 처리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 등을 통합해서 하는 총 사업비 7천억여 원의 규모의 사업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폐수 처리장 통합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또 민투법이 그 포괄주의로 바뀐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약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민자 사업의 시장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고 또 현재 폐수 처리 시설은 민자 사업이 많지만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 그 기존에는 대부분 공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통합을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지금 서대구 맑은물 센터 사업이라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 예산 대부분이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입찰에 희망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업 최초 제안자는 GS건설인데요. 하지만 현대건설도 그 사업 제안을 했던 만큼 제3자 그 공고가 진행되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14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개발이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구 지역이 이제 천지개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또 급격한 개발 뒤에는 또 이주나 뭐 이런 보상 등의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주비 등 보상가에 불복한 세입자들과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모습인데요. 동구 신암동, 남구 대명동 등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구역에서도 항상 이제 갈 곳 없는 세입자들과의 강제 퇴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응 문제로 강력한 반발들이 있어 왔는데요. 서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역세권 개발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개발 구역 안은 보상하고 개발 구역 아니면은 보상을 하고 또 개발 구역 바뀌면은 보상이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서창호 반빈곤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와 서구청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배 기자. 이연 삼거리와 또 매천 대교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건설 사업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그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풀어야 할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43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도로 건설되면 이연상거리 매천대교에서 서대구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천대로에서 서대구 IC를 거치지 않고 서대구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도로 건설의 시작 단계인 그 예타 대상 사업에 오르지 못하면서 이 도로는 빨라봐야 2024년이나 돼야 완공될 전망입니다. 네. 국토부는 애초에 이제 예타 대상 사업에서 선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 도로 건설은 인근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의 이설 시기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수처리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교각을 세울 수 없어 공사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이주환 서구의회 의원은 그 이연상거리와 매천대교를 잇는 고가도로를 그 서대구역과 동시에 건설해야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하폐수 처리장 지하 사업은 이번에 이제 그 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이 끝나 그 고가도로 건설은 하폐수 처리장 이전 사업이 진행되면 등달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배 기자. 대구시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버금가는 서대구에도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지역 동서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아직 그러나 아무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대구역 환승센터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쯤 돼야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대구시에 따르면은 해당 용역에서는 환승센터 건립 유무를 비롯해 건립한다면은 북부 정류장과 서부 정류장,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등 어느 터미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계획인데요. 시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 큰 성공을 거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처럼 유통 분야 앵커 시설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투자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서대구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에다 그 기존에 형성된 상권도 끌어올 수 있다는 등의 그 장점이 있지만 염색산단의 그 악취, 또 인근 삼공단 등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단점도 적지 않은 탓입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역세권 개발팀 관계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타 시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민간 자본이 어떻게 하면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매력을 느낄지 이걸 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서대구역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대구의 동서간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폐수 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건엔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얘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 기자, 오늘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판결 결과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또 다른 하나의 판례가 됐습니다. 네. 그 휴대전화에 끼우는 유심칩도 유심칩 자체도 전기통신사업법상에 휴대전화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사람 명의로 유심칩만 구매해서 다른 공기계에 장착해 사용한 행위가 이 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유심칩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유심칩이 어떤 겁니까? 모두들 알고 있지만 이제 잘 설명하려면 잘 모르시는 그 조그만 것인데요. 네, 네. 그 사용자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 또 통신사업자의 사용자 비밀번호, 로밍 정보, 사용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모듈로서 이 휴대전화기와 사용자 또 사업자의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이걸 이제 유심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유심 카드는 휴대가 간단해 단말기 종류나 통신사업자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 로밍을 포함한 음성 이동 전화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 등이 요구되는 지불, 인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유료 서비스 구매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배 기자,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공소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그 가짜 글을 올린 뒤에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가로채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그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매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 A씨는 재판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만 구매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다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상습 사기 혐의 전체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심칩을 휴대전화와 같은 단말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럼 원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달랐다는 내용이죠. 네. 자, 배 기자, 대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대법원은 그 유심칩이 단말 장치에 포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그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는 단말 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반대로 단말 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A씨가 유심만을 넘겨받아서 다른 공기계 단말 장치에 장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은 타인 명의로 단말 장치를 개통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심칩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와 같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유심을 사용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새로운 판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화제의 판결이 있습니까?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을 찍은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섣불리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새벽에 그 친분이 있던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그 성관계를 하던 중
이 여성의 동의 없이 그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그 성폭력 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66살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사건을 이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B 씨는 피해자가 술의 만취에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이런 것들이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또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B 씨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그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그 동의할 이유가 없고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는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 씨가 촬영한 이후에도 상대방과 그 SNS로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문제의 사진을 전송한 행위 역시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B 씨는 사과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취지의 그 단문을 보냈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법정 안에서도 세상 만사가 모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판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휩쓴 코로나19 사태와 이태원 달서구청장의 막말 논란, 그리고 서대구역 주변 합해수 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자연의 섭리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